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 이론의 대표적으로 또 피아제의 이론을 봐야 됩니다. 피아제 무조건 보셨죠? 피아제. 자, 피아제는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피아제는 뭐라고 하냐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또는 상호작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앞에 뭐라고 했죠? 가지고 태어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발생론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생론적.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해 가면서 어쩌면 적응해 가면서 인지 영역은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보시면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인지 기능 이걸 지능이라고 하고 인지 발달 인지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인지 기능 지능이라 하고 그렇게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는 과정 ing는 인지 발달이라 하고 여기는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고 여기는 그렇게 발달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의 상태는 인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인지 기능, 지능. 지능이 발달해가는 과정, 인지 발달. 현 이 시점의 인지 상태나 인지 구조 또는 그 현 상태의 인지를 그림이나 공식으로 만든 인지 도식. 이걸 우리는 스키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키마. 인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을 인지 기능이나 또는 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아제의 이론은 결정론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달해 가고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똑같다. 그래서 결정론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너라고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나 똑같다 해서 결정론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인지발달 적응이라고 해서 인지발달 과정을 보시면 인지 발달 과정에는 첫 번째가 스키마입니다. 인지 구조 또는 인지 도식이지요. 가지고 태어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느끼는 기후환경, 소음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적응을 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생판 모르는 또 볼기까지 치잖아. 그러면서 환경과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스키마를 가지고 태어난 스키마에 대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죠.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동화와 조절. 여기에는 동화와 조절이 있는데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또는 새로운 자극을 환경이라 쓰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기존의 인지 도식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맞추는 것을.
그냥 집어드는 거죠. 엄마는 새로운 것 좀 알려주려고 유치원 갔다 온 놈한테 뭘 알려주면 나 그거 알아. 엄마가 말한다고 엄마는 새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참 허망하게 어서 알아. 선생님이 가르쳐줘. 선생님이 제일 주의니까. 그래서 기존의 엄마가 제시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절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인지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자극에 맞게, 환경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합니다. 뜯어 고치는 것을. 세상은 몰라도 살아가지만 모르면 먼저 안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지휘하락이 올 것이고 을로전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소 고통스럽지만은 뜯어서 기존의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게끔 기존의 방평수를 넓혀야지. 바로 그 과정이 힘든 거죠. 어린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이모, 고모 그런 정도 몇몇의 인적 환경만 알다가 엄마 친구 집에 가서 이리 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리 와 그러면 엄마 침에 푹 숨어서 새로운 환경에 접촉을 안 하려고 맞으면 조절을 안 하려고 고집을 피고 울고 고개 팍 박아버리고 눈도 안 마시거든요. 동화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으면서 안 배우면 나만 손해고 안 배우면 내가 세상에 도태되어 간다는 것을 몸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가서 무릎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환경에 내 인지구조를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죠. 조절. 그래서 아는 것을 재확인하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해도 재확인하는 동화도 있지만 실질적인 질적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변화는 조절이죠. 조절. 그래서 아는 것을 재확인하기도 하고 동화. 단군 일에 처음 들어본 것을 내가 고통스러운 과정 거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절. 그리고 나면 적응의 연장이지만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평형.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동화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해설 수가 있지만 조절이 고통스럽거든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인간과 환경이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평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스키마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 화살표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어떤 때는 0.00001초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스키마2에 대해서 동화조절 평형, 스키마3, 동화조절 평형, 스키마4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인간이나 간에 누구나 똑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해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자꾸 내돌려라. 이 말은 환경에 부딪히게 해서 자꾸 이 간격을 좁혀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못 만져보면 아쉬운 대로 간접적으로 독서를 통해서라도 보게 해라. 책을 통해서라도 보게 해라. 자꾸 방안 치운다고 혼만 내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책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뿐이라고 뭐 엄지손을 하니라고 이제 그게 짜증이 납니다. 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인간의 지능, 인지 영역은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에릭센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감각 동작기. 감각 동작기. 감각 동작기는 뭐 한 2살 정도. 아직은 뭐 2살. 언어 발생 이전의 시기를 감각 동작기라고 합니다. 언어 발생 이전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동작기에는 보통 몸으로 보여주는 지능이라고 해서 실천적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이 실천적 지능을 증명하는 것이
사물의 대상영속성이 되겠어요. 사물의 대상영속성. 한 9개월이나 10개월 되면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2년 정도, 한 2살, 24개월, 출생 24개월 정도가 되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대상영속성이 뭐냐면 붕어대갈가 사라지는. 앞에서 뭘 가지고 놀다가 보면 한참 이렇게 보다가 싹 감추면 뭐 볼래 아까 뭐 있었어? 전혀 관심 없이 다른 자극을 찾아서 가버리던 애가 어느 순간에 분노에 찬 눈빛을 보이면서 당신 나 데리고 장난해? 조금 전에 여기 있던 거 왜 뒤로 감춰?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잠기지요. 조금 전에 있던 사물이나 대상의 잔상을 머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붕어대가리가 사라진 거예요. 붕어대가리 3초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끌어당기면서 나가지고 장난하지 마 화를 냅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막 제법 찾아가거든요. 몸으로 내가 나 머리 있어? 나 기억력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서 실천적 기능, 대상영속성. 한 출생한 지가 24개월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안 쏟아버리면 바로 검사받으러 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대상영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한 2살에서 7살 정도가 되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로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인데 이 전조작기에는 물알론적 사고, 애니미즘적 사고죠. 애니미즘적 사고. 그 때문에 이 물알론적 사고, 애니미즘적 사고 입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낙엽도 사라져 있고 햇님도 빤 것, 달님도 빤 것, 토마스 기차가 달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습 교구는 거의 애니메이션, 애니란 접두가 살아있는 맞아요.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이런 다 그렇게 해서 학습 교구를 만들죠. 그래서 나무 그룹터기도 이야기를 하고 악기도 다 이야기를 하고 피아노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물알론적 사고. 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성.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이 이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나 먹은 사람이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애기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먹다가 갑자기 바쁜 일 있다고 빨리 집에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거. 그건 자기중심성. 또 그러면 중심화. 어느 하나에 필이 꽂히면 다른 것은 안 봐. 집중화라고도 합니다. 집중화. 어느 하나의 핵심에 관심을 두면 주변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도유시해버리는 중심화 또는 일부에는 집중화라고도 합니다. 집중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상징적 사고를 합니다. 상징적. 어쩌면 애니메이션적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상징적 사고. 애들 보면은 뭐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른이 그러면 뭐 비 올라나 이렇게 현실을 보는데 애들은 거기서 무슨 사우루스도 찾아내고 별걸 다 찾아내거든요. 먹다만 피자 조각에서도 삼촌 이거 봐.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먹다만 피자 조각인데 거기다 별걸 다 찾아내고 막대기 하나가 있으면 하루 내동 놀고 뭐 이렇게 별별 상상의 나래를 다 펴나갑니다. 그래서 상징적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 정도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 되면 상징놀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프로벨 유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베라고 하죠. 가베.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이 가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물 프로벨 유치원의 장시자인 프로벨이 만든 건데 보통 은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은물.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사물이라는데 사실은 유치원의 상징의 세계를 상상의 세계를 필 수 있는 유치원의 학습 교구를 가베라고 합니다. 가베. 그래서 상징적 사고 또 뭐 인공론적 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 전조작기인데, 이 시기에 여기 실천적인 이 시기에 보여지는 것이 사물의 대상적 속성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상징적, 또 여기 나오는 자기 물환론적 사고를 통해서 상징적 사고 나오면서 학습적으로는 가별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 페이지 하나 넘어가셨군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박스 나와 있지요. 박스에 보면은 그 상징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3번 보면은 사물의 정신적 대치가 나옵니다. 상징적 사고의 연장, 사물의 정신적 대치. 여기서도 역시 상징이 나오는 거죠. 상상. 아빠하고 넥타이, 아빠는 실용으로 넥타이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엄마는 밀가루 보면 어지러진다는데 걔는 밀가루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정신적 대치라는 것을 3번에 설명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념론적 사고, 반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서. 막 꿈에서 일어날 가지고 막 죽었다고 막 물고 뛰어나오고 막 이런 것 등이 신념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는데, 구체적 조작기. 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초등학교 단계로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보존은 불변성의 개념을 말합니다. 불변성. 그러면서 보존의 개념을 터득해 가면서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그리고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을 합니다. 자, 여기 가역성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적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단계는 못해서 자꾸 책에서 불가역성 그러는데, 아직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을 다시 뒤집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해서 전조작기의 불가역성이라고 씁니다만, 어쨌든 가역적 사고가 등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인데 아직은 이 가역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지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서열,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열, 비교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에게 1의 비거와 2 비거, 똑같이 1리터짜리 비거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높은 것이 무조건 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위에서, 엄마도 위에서 받고 아빠도 위에서 받고, 기어다닐 때도 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들은 다 위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에게 무등을 태우면, 아니면 천장을 한번 만지게 해주면 걔네들은 하늘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등을 태우면 그렇게 즐거워해요.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만 타면 그냥 그 울던 애들도 그렇게 막 하늘 날라가듯이 좋아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초등학교 수준 정도가 되면, 야 임마,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작지만 이게 길잖아. 그러나 여기가 나한테 더 낮게 보이지만 여기가 높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야.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가역성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은 이 넓은 것이 보상해줘. 보상성의 개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은 같은 거야. 양의 불변성, 크기의 차력놀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차력을 길게, 똑같은 양을 가지고 길게 만든 것과 뭉쳐놓은 것도 어떻게 커? 무조건 긴 게 크죠. 그런데 이 정도 단계가 되면 그렇게 보이지만 같은 양이야.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앞에 있는 텔레비전이 커, 저쪽에 있는 텔레비전이 커. 그러면 무조건 이 단계에는 앞에 있는 텔레비전이 크지만, 그러나 야 임마 멀리 보여서 그런 거지. 그 똑같은 크기야. 그것을 2단계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을 여기에 부을 때 절반 나눠서 부을 수도 있겠네. 분류 개념도 터득을 합니다.
분류의 개념도. 그래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보존, 불변성의 개념, 또 가역성의 개념,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이 터득되는 것은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자, 이 논리적 사고가 나와 있죠, 사고. 자, 이제 진행합니다. 전 조작기에는 사고 수준은 직관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사고. 애들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애들은 가서 직접 먹어보고, 애들은 직접 때려보고 해봐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법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는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아까 나왔던 비가역성 등이 있어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지가 직접 만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비가역성이 점차 사라지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식적 조작기. 자, 지면상 쓰지 않겠지만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 단계가 되면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추상적 사고. 박스 보시면 추상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설을 사용할 줄 압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어린애들도 다 만약에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임재범 아시죠? 임재범이 근데 만약에 그건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를 배워서 따라서는 것이지 가설, if나 이런 언데스의 개념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가설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연역적으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가설 사용 또는 연역적 사고인데 가설, 연역적 사고로 붙여졌습니다. 가설은 뭐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뭐야? 예측 가능성 사고죠. 예측 가능적 사고. 결국에 가설 연역적 사고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예측 가능성 사고고, 또 미래 예측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조합적 사고. 조합적 사고라는 말은 자꾸 선생님이 어렵게 쓰고 있는데, 조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만을 찾지 않아요. 다양한 해결책도 찾을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콤비네이션, 조합시켜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해결책만 찾지 않고 여러 대안을, 해결책을 강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조합시켜서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줄도 아는 것을 조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미래 예측적 또는 예측 가능성 사고, 또 조합적 사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청소년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단계가 됐는데 이런 사고를 하지 못하면 좀 지적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한 번쯤 학습 클리닉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참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경기 일으킬 정도의 그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ADHD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약물 복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주 침착하게 만증만 해도 학습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답. 요즘에는 보면은 정신과에도 스스로 가는 사람 참 많아졌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봐서. 자, 이런 것은 어느 인간이나 똑같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능이 발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어느 누구나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박스로 만들어놨는데, 박스는 언제나 보면은 책은 단정한데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꼭 적어보도록 구적구적 적어봤습니다. 자, 밑에 감각동작기의 발달 과정은 뒤에서 또 한번 볼 때가 있으니까 영유아기 발달해서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 자, 선생님들 점심하시고 이제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앨리스의
인지행동 치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먹고 뵙도록 하겠습니다.